이번 영상에서 같이 볼 왕은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입니다. 이 근초고왕은요, 그 백제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근초고왕이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에 왔다고 보통 이제 한국사 배울 때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이끌었던 왕이 4세기 즉위를 했던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의 재위는 346년부터 375년까지로 딱 4세기 그 중엽부터 이 백제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삼국시대 전성기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를 보통 이제 그걸로 전성기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장수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 자리를 잡은 게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따로 차지를 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계속 영토를 확장을 해가면서 마한 전체를 통합했던 근초고왕 때를 이제 전성기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왕이 있는데, 이 고구려 왕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해서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서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 시기를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초고왕이 어떤 일을 했길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위기사를 봐야겠죠? 이 근초고왕의 제위기사에는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 생김새가 좀 기이하고 컸고 원대한 식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몸이 기이했다. 어떻게 생겼을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무튼 컸다고 하니까 뭔가 등치가 크고 뭔가 좀 기이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둘째 아들 강조했죠. 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전에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왕 누가 있었죠? 바로 고이왕이 있었죠. 이 고이왕은 정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다고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근초고왕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정변을 통해서 왕위 계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근초고왕이잖아요. 고이왕계가 아니고 초고왕계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이 근에 대해서는 초고왕이랑 구수왕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왕 2년에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요. 다른 왕들처럼 동명왕 사당에 배하를 했다는 기사는 없고요. 그냥 제사를 지내러 갔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왕후의 친척으로 진정이라고 하는 자의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왕후의 친척이 진정인 거로 봐서는 왕후도 진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진시 세력이 외척 세력으로서 굉장히 이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몇 년 기사가 있냐면 21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략 한 19년 정도가 비는 거죠. 한 18년, 19년 요 정도가 비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그 근초광태 요서라고 하는, 중국의 요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로 진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니면 일본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이에 이제 근초고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정변 후에 혼란스러워진 전국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때의 기록은 적혀있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세요.
정변 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정책을 실시하거나 뭔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록할 만한 정책 이런 게 없어서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19년 정도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즉위 2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고구려 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이렇게 내려왔대요, 밑으로. 그래서 왕이 태자를 보내서 이제 싸우게 했다고 합니다. 태자는 금구수예요. 다음에 왕을 이을 금구수 왕이 이때 태자였는데요. 이 태자를 보내서 고구려와 싸우게 합니다. 이 고구려 왕 사유가 누구냐? 바로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에 대해서는 고구려를 나중에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백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고구려 왕 사유가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그 백제 입장에서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막아서 싸웠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근초고 왕은 왕위 계승 다툼을 끝내고 전국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군대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고구려가 몇 번 더 쳐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싸웠는데 근초고왕 즉위 26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고국원한 군대와 이 태자하고 같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고국원왕이 그 기록에는 유시에 맞았다고 하거든요. 유시가 흐르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쐈는지 모를 화살에 고국원왕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지만 그때 맞은 그 화살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백제는 한나라의 왕을 죽였어요. 얼마나 기세등등 해줬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를 무찌르고 나서 이 백제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황해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즉위 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초고 왕이 이제 한수의 남쪽에서 크게 사열을 했대요. 이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깃발을 사용했는데 누런색의 깃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누런색은요. 고대에 이 누런색을 사용했다. 누런색 깃발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황제를 칭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 황금색, 누런색 이거는 황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깔이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를 무찌르고 나서 굉장히 기세등등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호도 사용했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칠지도 부분에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칠지도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 누런색을 사용한 걸로 봐서 황제를 또 칭하지도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백제가 굉장히 국력이 강해지고 아주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의 침입을 무찌른 다음에 백제는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도읍 그리고 근초고왕 한국사에서 근초고왕 배울 때 수도를 천도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느냐? 그냥 똑같이 서울에서 서울로 옮겼는데 조금 위치를 북쪽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북한산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구절이 정확히 적혀 있대요. 그래서 북한산을 원래 남한산에 있다가 북한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왜 옮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는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도
왕이 있는 왕성을 좀 더 북쪽으로 옮겨서 이 고구려의 남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세기는요, 백제의 전성기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강한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4세기의 신라에서는 뇌물마리간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뇌물마리간은 나중에 신라 때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 이전보다도 좀 더 강력한 왕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도 신라로 달아나는 사람이 생겨나요. 즉위 28년 기사에 보면 독산성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가서 달아났대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신라로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란을 모의했다가 들켰거나 아니면은 고구려하고 싸우는데 패배를 해서 이거에 대해 문책을 당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로 달아난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로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초고 왕은 30년에 이제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다른 왕과 다르게 근초고 왕 때 그 사망 기사에는 무엇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고흥, 박사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서기를 이제 짓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고흥이 지은 서기를 무슨 책으로 혹시 배우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역사서라고 배웁니다. 이게 사실 서기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지가 않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해지지가 않아서 정확히 무슨 용도로 또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정황상 추측을 해보건데 이 책이 역사책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이 삼국사의 기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로 문자를 기록한 일이 없다. 근데 이 서기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약간 뭔가 뉘앙스가 그 나라에 뭔가 이제 일이 있었던 거를 적고 기록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역사인 거잖아요. 역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쭉 적어 내려가는 거, 그게 역사기 때문에 역사책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정설이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역사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건국한 다음에 바로 이 역사서를 서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초고왕 이전에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이 서기라는 책이 초반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제대로 적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도 백제 초반의 왕들이 막 120살, 110살 이렇게 사는 엉망진창의 왕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왕은 근구수왕입니다. 근초고왕은 그 이전에 계속 고위왕과 초고왕계가 엎치락뒤치락 왕의 다툼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때는 안정된 왕의 계승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자였던 근구수를 고구려와의 전투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게 왜 그거 안정된 왕의 계승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 왕이 직접 그리고 혹은 태자가 직접 이제 전투에 나가서 싸우면 거기서 같이 싸우는 장수들,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싸운 전우애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지지 세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왕위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지지층이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구수를 태자 신분일 때 고구려와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때부터는 안정된 왕위 계승이 이어질 수가 있었고 태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개왕을 마지막으로 고위왕계는 살아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구수왕 같은 경우에는 즉위년 기사에 이게 있어요. 당시에 국강상 사유가 쳐들어왔을 때 근초고 왕이 태자를 보내 막았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고구건왕 이야기고요. 당시 이제 고구려 사람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백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고구려로 도망을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싸울 때 백제한테 몰래 와가지고 지금 고구려에 붉은 깃발이 든 군대가 있죠. 얘네만 제대로 된 군대고 나머지 애들은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예요. 그 당시엔 당나라가 없어서 당나라 군대라는 말도 없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오직 날래고 용감한 것은 붉은 깃발뿐이니까 얘네만 잘 무찌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쥐 같은 거죠. 원래 백제 있다가 고구려 갔다가 백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다시 백제로 와서 결정타를 딱 날려준 거죠.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해줬다면 병력이 좀 분산돼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서 승리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병력을 최대한 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켜서 더욱 쉽게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덕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구수가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싸우고 싶었는데 당시에 장군이었던 막고해라고 하는 사람이 말립니다. 지금 만족할 줄 알면은 더 이상 큰 욕을 당하지 않겠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금구수가 또 듣고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의 전투는 멈췄고 여기 이제 평양성이었대요. 거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오늘 이후로 또 누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이 바위가 있는데 이게 말 발굽을 닮았대요. 그래서 여기를 태자의 말 발자국이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제 근초고왕, 근구수왕 때가 최대 영토거든요. 평양성 이쪽은. 근데 이후에 이걸 잃어버려요. 광개토대왕 기록에 뭐가 있냐면 평양 사람들이 이주시키고 거기에 뭐 사찰을 짓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평양성을 고구려에게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돌을 보지 못했다고, 백제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 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즉위 2년에 장인이었던 진고도를 내신자평으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시 세력이 이제 왕비였고요. 진시 세력이 외척 세력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계속 고구려가 쳐들어와요. 당시 왕이 소수림 왕이었는데요. 그 전에 고국 원왕이 백제하고 전투하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소수림 왕은 언제든지 이제 백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때가 바로 이 근구수 왕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자연재해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요. 거기다가 전투가 계속 이뤄져요. 우리 지난 왕들 계속 살펴봤는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외부 세력과 계속 전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했죠. 백성들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면 농사 망하고 거기다가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자꾸 전투에 차출이 돼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땅은 그대로 그냥 버려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전투에 나가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즉위 8년에 진유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왕이 관청에 곡식을 내어서 그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유 정책이라도 안 하면 백성들의 삶이 진짜 너무 힘들어질 대로 힘들어지고 그게 달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왕권이 굉장히 위태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관청에서 곡식을 내어서 그 빚을 갚게 해주는 진율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즉위 10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때는 뭐 즉위한 지 10년밖에 안 돼서 죽은 거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조금 많았다고 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많아서 거기다가 전투도 자주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상할 대로 상했겠죠. 그래서 좀 즉위 10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근초고왕과 금구수왕은요. 고위관계를 끊고 이제 안정된 왕권을
토대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최대 영토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죠. 이 이후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 왕들은 침류, 진사, 아신왕입니다. 이 침류왕은 금구수의 맏아들로서 또 적통으로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